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저희도 200억의 손해배상을 맞을 짓을 안 했거든요. 단지 이렇게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면서 투쟁 동력이 다 죽었어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은 100% 노동계를 위한 그런 노동권의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인 경영계로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를 맞닥뜨려야 된다든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든지 기업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뭔가 교섭 의무가 부과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는 현실적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럼 현실적으로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누가 해결을 할 거예요? 이런 노조의 선이 기대고 있는 거예요. 딱 해고되는 순간 사실상 생존권을 잃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글로벌 기업, 본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한국에서 노조 활동이 너무나 왕성해지는데 손해배상도 못 묻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제정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2009년도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와 2022년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 사건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자동차가 당시에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이제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이른바 안에 공장을 점거하는 옥새 투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측과 경찰이 강경 진압을 실시했고 특히 경찰 특공대가 이제 공장 안에 투입되면서 좀 물리적인, 좀 폭력적인 충돌로 이제 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측에서 이제 거대한 규모, 거액의 손해배상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약 47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원들은 이제 이것을 갚기 위해서 가압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경제는 파탄나고 또 생계 문제는 매우 위협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또 신용불량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시민 한 분이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서 시사 주간지에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쌍용자동차들의 해고 노동자들을 돕는 데 보태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의 이제 시초가 거기서 이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되고 이 자리에서 환영하고 웃고 박수 칠 수 있다는 것. 노란봉투법이 왜 이처럼 이렇게 크게 논란을 야기시키고 또 이 기업과 노동계 사이에 굉장히 큰 대립을 지금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 이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법 개정이 아니고 우리 노동법의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본적인 이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향후 이 기업의 어떤 노사 관계라든가 이제 또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우리 경제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또 노동시장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크게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앞 1982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단 고소장을 넘기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노동자들은 검찰청을 향해 즉각적인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공정한 노동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피켓에는 동일임금 보장과 직접 고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고용인데 하청업체들이 보통 막 1년에서 2년마다 계약이 해지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이제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계약 기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죠. 저희가 21년도에도 보면 현대제철에서 원청에서 15개 업체를 폐업을 갑자기 통보를 했거든요. 보통 폐업 통보를 한 달 전에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좀 가까워질수록 상당히 많이 이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불법 파견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안전에 관한 거거든요.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안전에서 계속 이제 소외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막 되게 큰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 원청에서 이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법 파견 자체가 대기업들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겪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복지랑 성과급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성명이라는 저희 네이버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처음 지향했던 바는 각자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해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복지만큼은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것과 그 성과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의 지향점이었고 그 방향에서 계속 뭐 교섭을 진행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면 사용자로 간주해 교섭, 파업 권한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도 개별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되기 전의 노조법은 교섭 의무의 주체를 사용자라고만 명시를 했었죠. 여기서 사용자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로만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건 사실 현실에서나 원칙적으로나 불가능했다고 보는 게 맞았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에는 그 사용자 개념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즉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뭐 임금이나 작업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 그 결정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모두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작업 조건이 실은 원청의 계약 단가 아니면 생산 방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원청은 당연히 사용자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또 게다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까지도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줘라라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제철이 저희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법원에서 현대제철이 저희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계속 받아오고 있어요. 저희의 교섭 요구에 계속 피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들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 숨어서 저희 교섭 요구에 안 나오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노동조건이나 안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교섭이 안 되면서 진짜 사소한 것까지 투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모든 수천 개의 하청 기업들이 전부 교섭을 하자고 요구할 거고, 그러면 기업 경영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도 상당히 좁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하는데 위스탁 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 기업들,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업체들과 모두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제한되게 제조업의 경우는 주로 사내하청 영역인 거고, 공공부문에서는 이제 원래는 정규직화해야 될 사람들을 자회사라는 방식으로 보냈거나 또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실제로는 재원이나 또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해당 기관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다른 기업이 하는 이런 정도에만 적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업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뭔가 교섭 업무가 부과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대제철 당직공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게 2012년도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내하청이 100개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15개거든요. 저희가 지금 15개 업체지만 교섭은 노동조합은 하나예요. 저희는 사내하청 15개 업체들이 다 뭉쳐있는 교섭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청업체들도 자신들이 뭉쳐서 나와요. 하청업체 15개 업체가 그 안에서 교섭대표를 선출하고, 저희도 노동조합 안에서 교섭단을 선출하고, 하청업체들도 15개 업체들이 서로 논의해서 한 개의 교섭단을 꾸려서 나오거든요. 뭐 15개 업체 각각이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은. 근데 현실에 우리가 항상 가정을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상황, 극대화된 상황을 가정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냐하면 법이나 입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뭔가요? 노조와 사측의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이 법에 꼭 따라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는 현실적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럼 현실적으로 됐을 때는요? 그럼 어떻게 누가 해결을 할 거예요? 우리 하청노조는 거기서 안 들어갈 거야. 우리는 우리만의 요구사항이 있어. 우리는 원청하고 직접 교섭할 거야. 모든 하청노조들이 그러면 그렇게 들어왔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도 법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측 입장에서는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마냥 노조한테 아주 유리한 입법인가, 저는 그런 의문도 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런 노조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청노조의 선의에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법이 가지는 맹점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경우에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그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란봉투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만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달라. 그 기업 입장에서 내가 좀 더 앞으로 예측을 하면서 또 이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이 노사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이 노란봉투법에서는 단순히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이렇게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 개입이나 간섭의 영역, 간섭의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크고 무엇보다도 이 기준 자체가 이 법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거고 이 원청이나 어떤 모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해당이 되는가? 또는 어떤 협력업체에 대해서 내가 교섭을 해줘야 될 교섭 의무가 있느냐? 이 기준이 지금 제대로 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이제 쟁의의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그런 사업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도 일단은 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어디까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어디서부터는 쟁의 대상이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고 신속하게 결정되어야만 소모적인 비용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해고되는 순간 사실상 생존권을 잃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기업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게 사라지는 순간 진짜 완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문제가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크게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측이 만약에 그렇게 진짜 마음 놓고 해버리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확성기라도 주어진 거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냥 그걸 저항할 수 있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기업 활동 못 한다는 건 되게 과도한 사측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업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정리해고를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이나 인적 정리해고를 수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임금이 좀 줄어들더라도 당분간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일정 시기 동안에 1년 동안은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을 줄이고 임금도 그렇게 적게 받으면서 버텨보자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 사용자들이 얘기하는 경영위기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런가 아니면 사용자가 엄살을 부리는가 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낍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노동자가 교섭의 대상이고 투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손쉬운 방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해법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계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업 활동의 위축, 그리고 경영 리스크의 확대,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의 저하, 저는 이 부분에 경영계의 우려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노조가 불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 부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리고 노조가 하청노조든 원청노조 등 회사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거다. 즉 이거는 산업계 전체의 어떤 불확실성과 분쟁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글로벌 기업, 본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계 기업인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한국에서 노조 활동이 너무나 왕성해지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또 이게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든지, 그래도 파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노조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이 돼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노조와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이런 투자라든지 투자의 투명성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떠안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서 어떤 경영을 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암참이라든지 그다음 유럽 상공회의소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 법이 가지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최악으로는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한 거거든요.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 노조가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도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것도 근로 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노조의 이런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AI를 도입한다든지 로봇이 많이 도입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인력이. 그러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것도 근로조건이라 해가지고 노조의 어떤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기와 관련한 파업이 일어났을 때 손해배상도 못 묻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을까요?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등의 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억 원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저희도 200억의 손해배상을 맞을 짓을 안 했거든요.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면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1년에 투쟁했던 이유는 불법 파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 고용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고 그렇게 실제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자회사를 거부하면서 21년도에 투쟁이 시작됐던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명령 내린 대로 직접 고용을 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53일간 총파업 그리고 통제센터 점거 투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자회사를 만들면서 15개 업체의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용에 대한 불안들, 그리고 저희의 정당한 권리인 직접 고용의 권리를 빼앗길 게 두려워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200억 그 소장이 딱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저희 조합원들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투쟁을 할 수 없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으로 봐요.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없던 걸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권이 강화돼야 된다. 과도하게 어떤 이제 손해배상 하거나 과도한 이제 뭐 위협을 하는 것, 가압류 위협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어떤 생활에, 최저 생활에 이제 위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을 차단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분쟁의 양상이 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파업의 정당성, 사용자의 어떤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좀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제도의 기준이 점차 누적이 되면서 점차 투명해지고 어떤 이제 규범적인 협상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관계가 좀 대립 중심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권리도 보장하되 책임 분담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보다 더 어떤 성숙한 협력형 노사관계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파업이라고 하면 억소리 나는 손배소, 가압류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제재가 뒤따르면서 사실상 단체 행동권이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그 대기업 체제의 다단계 하도급,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생겼다라는 게 가장 큰 프레임이고요. 저도 이제 사측의 노조에 대한 어떤 거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제기,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파업을 너무 무분별하게 이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하청 노조가 와가지고 대기업 사업장에 와서 노조 어떤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건 사용자의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투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파업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하게 돼버리거든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노조는 파업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사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해결을 할지 어떨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노조원도 손해를 입겠지만 그걸 경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돌아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 손해는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도 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자체에 대한 규정을 둬버린다고 한다면 노조 시장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일단 파업하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란봉투법은 100% 노동계를 위한, 그리고 노동계의 어떤 지금까지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노동권의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상대방인 경영계로서는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를 맞닥뜨려야 된다든지, 또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이 기업의 경영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든지, 지금 이 경영계로서는 굉장히 크게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이 6개월 동안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일관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판단 기준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180도 서로 다른 입장, 평행선을 달릴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어쨌든 시간은 지나간 것이고, 가급적 협의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협의를 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 6개월 동안에 만들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